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화물연대가 화물기사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올해 말 폐지가 예정된 안전운임제가 계속돼야 한다며 오늘 새벽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출정식을 마친 화물연대는 봉쇄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현예슬 기자, 오전에는 출정식이 진행됐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의 터미널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약식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곳으로 가는 화물 차량은 거의 볼 수 없었는데 조합원들이 화물 차량이 진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오전엔 총파업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부산과 인천시장 등 전국 주요 물류 거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는데요. 이곳 의왕 출정식에도 조합원 800여 명이 참석했고 출정식이 끝난 뒤 일부는 평택항으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화물연대 측은 파업을 무기한 이어갈 방침인데요. 파업 첫날인 오늘 울산 신항에서 화물차 통행을 막던 조합원 4명이 경찰에 연행된 걸 제외하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크게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류 운송 차질이 우려되는데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봉쇄 투쟁에 나서면서 일부 공장들에서는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 이왕 유통기지 등 일부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됐습니다. 충북 단양과 제천, 강원 영월 등의 시멘트 공장 역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방해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됐고 현대제철 공장 역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주요 화주와 운송업체 상당수가 사전에 운송 조치를 완료했고 전국 12개 항만도 아직은 정상 운영되고 있어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화물연대가 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뭔가요? 네, 화물연대는 올해 말 없어지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속과 과로를 하지 않도록 최소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에만 3년간 한시 도입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물류비 상승과 운임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예정대로 올해까지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정부는 비상수송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체 운송순환으로 군 위탁 차량 등 관용 수송 차량을 투입하고 일부 화물은 자가용 운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관련해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동원해서 한국의 억지력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가 며칠 내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최근 경고해왔던 사안이라며 동맹들과 협의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a concern we've warned about for some time. I can assure you that it is a contingency we have planned for, and it has been a concerted topic of discussion with allies and partners.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어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한 곳이 재개방됐다고 보고한 지 하루 만에 미 국무부에서 핵실험 우려를 밝힌 겁니다.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명백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모든 위협에 대해 미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특히 이틀 전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 탄도미사일의 실험 속도와 규모가 심각하게 증가했다며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된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want to be absolutely clear. We should make no mistake. Our commitment to upholding our security commitments remains, as I said at the top, absolutely ironclad. 미 국무부는 다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교와 대화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더 이상의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택할 것을 북한에 다시금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F-35A 등 전투기를 동원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정밀 유도 무기를 장착한 F-35A 넉 대 등 한국과 미국 전투기 20대가 참가한 가운데 서해상 공역에서 공격 편대군을 형성해 적 위협에 대응하는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연합 비행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 외교차관이 서울에서 회동했습니다. 북핵 대응 방안과 함께 포괄적 전략 동맹 후속 조처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2주 만에 양국 고위 외교당국자가 만난 겁니다. 양측은 우선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미 연합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상시 대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 억제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대로 장관, 차관급 협의와 함께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재가동을 포함한 전략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Will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rather than taking provocative and dangerous and destabilizing actions. 양측은 북한 압박을 위해 유엔 안보리와 총회 등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는데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관련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뜻이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내일은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서울에서 머리를 맞댑니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한미일은 이달 초 북핵 수석대표에 이어 외교차관까지 릴레이로 회동하며 이전보다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오늘 국회에 첫 출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진석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정면 충돌했고 민주당은 새 비대위원장으로 우상호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 당선돼 국회에 첫 출근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여러 의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겠다면서도 당권 도전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신임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가 가진 생각들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연 이틀 겨냥했습니다. 공천을 혁신한다면서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을 경기 성남 분당을에 배치하는 건 상식도 공정도 아니라고 비판을 이어간 겁니다. 이를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 다툼으로 보는 건 지나친 억측이라며 이 대표의 임기 단축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대표인데 그 당대표의 임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당 쇄신을 이끌 새 비대위원장으로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국회의원 또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신 만큼 대선 이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분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비대위원으론 초선 이용우, 재선 박재우, 3선의 한정혜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참여했습니다. 국회에 처음 출근한 이재명 의원은 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해 국민과 당원, 지지자 의견을 겸허하게 듣고 있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또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의원은 새 비대위 구성 논의가 이뤄진 당 의원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한 협의에 나섭니다.
양당은 내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수석 부대표 회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반기에 합의한 대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며 국회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한 뒤 원구성 합의를 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박문규 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습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 복지부 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신임 금융위원장에는 김주연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됐습니다. 김주연 내정자 역시 기재부 출신으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습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했습니다. 초대 단장은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이 임명됐습니다. 보도에 오승목 기자입니다. 법무부 장관직 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단장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소속 박행렬 리더십 개발부장입니다. 검찰이 아닌 인사혁신처 출신의 박 단장은 1999년 행정고시 합격 뒤 중앙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역임했습니다. 관리단에서 사회분야 정보를 맡을 인사정보 1담당관은 이동균 서울 남부지검 형사 3부장, 경제분야 정보를 맡을 인사정보 2담당관은 이성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밖에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감독원에서 실무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와 교육부 출신까지 합치면 모두 13명, 그리고 검사 3명도 배치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공직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자녀 교육 관련 논란이 있다는 만큼 교육부 인력도 파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단의 독립성을 위해 사무실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됐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로 끝나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새로 내정될 경찰청장 후보자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성폭력 사건과 군의 은폐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 본격 출범했습니다. 특검을 이끄는 안미영 특별검사는 군대 내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이해람 중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만에 의혹을 밝힐 특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진실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로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며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그 증거에 의해서 이복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판식은 오늘 열었지만 특검은 지난 5일 수사를 시작해 국방부와 국가인권위 등에서 수사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사건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사 유족의 법률 대리인을 만나 특검에 바라는 바 등 수사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공군 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같은 해 5월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군 관계자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는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군의 초동수사와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공군의 2차 가해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수사기한은 70일째인 오는 8월 13일까지이며 대통령 재가 시 30일 연장해 모두 10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000명대로 일주일 전보다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방역 지표가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내일부터는 입국 시 자가격리 조치도 전면 해제됩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17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17명으로 열흘 넘게 100명대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20명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역시 12,320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33%가량 줄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 수가 줄었지만 10대와 20대 확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확진된 상태가 아니라면 입국 시 7일 동안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하위 변이 35건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어서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유지됩니다. 입국 전에는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당분간 유지됩니다. 크지 않은 비용으로 감염 관리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관리에 있어서 가장 최후의 보루는 아마 실내 마스크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할지를 놓고는 전문가 태스크포스의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변화가 있다면 20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대검찰청이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오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매뉴얼과 사건 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판 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징역형 구형과 더불어 수강 이수 명령도 필수적으로 부과하고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에는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6월부터 소방이나 경찰 공무원 등이 업무를 하다가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 인정이 쉬워지고 보상 절차도 빨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범을 체포하다 폭행을 당한 경찰 공무원 등 공무 수행 중에 다친 공무원의 재해 보상 절차도 빨라집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서방의 중거리 로켓 시스템 제공 방침에 러시아가 그동안 자신들이 공격하지 않았던 곳을 공격을 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국제사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약탈한 곡물을 수입하지 말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규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잇따라 사거리 80km의 첨단 중거리 로켓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중거리 로켓 제공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을 더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지금까지 공격하지 않았던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국방부는 지난 주말 러시아군의 키이우 공습이 서방이 지원한 무기의 최전방 보급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러시아는 다수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키이우 외곽에 철도 차량 수리 공장 등을 타격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가 최근 국제시장에 내놓은 곡물 일부가 작물이라는 내용의 외교 문서를 아프리카 일부 나라 등 14개 나라에 보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약탈한 곡물이니 수입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인데 식량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침공 이후 밀, 해바라기 씨 등 각종 농산물과 수백억 원에 달하는 농기계를 약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1년 사이 한 가족에게 3번의 추락 사고가 일어나 아버지와 딸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이 보험 사기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벌이던 중 용의자로 의심받던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지난달 차량이 빠져 안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진 부산 동백항입니다. 사고 때 조수석에 탔던 오빠만 탈출하고 동생만 숨진 겁니다. 하지만 차량이 바다에 빠지기 직전 오빠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에서 힘겹게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주변을 서성이는 등 수상한 행동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사고 전 숨진 여동생 명의의 자동차는 보험 수익자가 오빠로 바뀌었는데요. 보험금 최대 한도액도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10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이미 앞선 4월에도 여동생이 탄 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정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 남매의 아버지가 차량에 탄 채 낙동강에 빠져 숨졌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억 7천만 원은 이들 남매에게 돌아갔습니다. 숨진 아버지의 몸에서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 약물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부산경찰청은 살인과 보험 사기 혐의로 남성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남성은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주 금요일 경남 김해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해경은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경은 남성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동거녀를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인 남성의 사망으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일가족 보험 사기의 실체를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국내에 머물고 있지만 부모가 불법 체류 신분이라 주민번호가 없는 아동의 수가 2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이 아이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홍하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엄연히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서류상엔 없는 아이,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가 낳거나 데려온 자녀들인데요. 출생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고 부릅니다. 국내 미등록 이주민, 이른바 불법 체류 외국인은 30만에서 40만 명입니다. 그들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 아동은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1989년 유엔은 아동권리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모든 아동은 인종, 언어 등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는데요. 교육과 의료 등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계 196개 나라가 이 협약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1년에 협약을 비준했는데요.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을까요? 필리핀 국적의 이 여성은 비자가 만료되면서 불법 체류 신분이 됐습니다. 남편도 같은 처지라서 이 부부는 지난해 딸을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 식구가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 보니 1살 된 딸이 아플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주위에서 돈을 빌립니다. 병원비는 비싸요, 약도 비싸요. 아기가 많이 아프면 안 돼요. 그냥 다른 사람 빌려요. 미등록 이주 아동이 병원 치료를 받으려면 부담이 큽니다.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요. 외국인 의료 수가까지 적용되다 보니까 치료비가 일반 국민보다 최소 2배 이상 나옵니다. 이 몽골 국적의 10대 학생들은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왔습니다. 얼마 전 다쳤을 때를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한데요. 다친 몸보다 비싼 치료비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발목이 완전 나갔어가지고 깁스를 하게 됐는데 며칠 병원에 있어야 되고 깁스에다 엑스레이도 많이 찍고 한 달 100만, 200만 원 정도. 부모님께 부담이 될까 봐 아픈 걸 숨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다가 진짜 아프다 싶으면 말하면은 그냥 가자고 해요. 근데 약간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약 먹고 넘어가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미등록 이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최근 1년간 자녀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부모는 10명 중 3명꼴이었습니다. 대부분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이주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의료 지원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데요. 아동의 건강권 보호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책무인 만큼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도 차별 없이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차별 없이 그리고 동등하게 이들을 대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핀란드와 독일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도 익명성을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회에서도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서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올봄 기온이 관측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올봄 전국 평균 기온은 13.2도로 전국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봄 강수량은 154.9mm로 평년보다 적었고 강수일수도 17.9일로 평년보다 7.1일이 적었습니다. 특히 5월에는 강수일수가 3.3일, 강수량은 5.8mm를 기록해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1%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8천억 원, 외국인은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4.31포인트 내린 2626.34에 코스닥은 17.73포인트 밀린 873.78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미국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난 가운데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2660선에서 하락 출발한 뒤 1조 원 가까운 개인의 사자에도 불구하고 종일 낙폭을 키웠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등 시총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였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은 유가 강세에 따른 정제마진 기대감 속에 강세였고 크래프톤은 신작 기대감 등으로 6% 넘게 올랐습니다. 고유가 수혜로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으며 S에너지, OCI 등도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며 퍼스텍, 한국항공우주 등 방위산업 관련주도 강세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원 급등한 1257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흐린 하늘에 더위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서쪽에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충청과 일부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륙 곳곳에서 내리다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내일 새벽까지는 충청과 호남, 제주에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내륙 곳곳에서 5에서 40mm가 되겠고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서는 밤사이 약하게 올 수 있겠습니다. 이맘때 여름철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자주 내리곤 합니다. 내일 오후 동안 강원 남부와 남부 곳곳에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요. 아침에 서울과 전주 16도로 오늘과 비슷해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전주 25도, 대구 23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